예, 그러면 이슈들 분석하고 또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연구소의 이성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금리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이제 뭐 미국 연준에서는 다시 한번 시장을 안도시켜 준 적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뭐 브라질을 필두로 해서 신흥국에서는 금리가 좀 인상되다 보니까 네. 이거를 어떤 진짜 긴축의 방향성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는 여기만의 사정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후자 쪽 얘기가 조금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가 통화정책회의 주간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 영국 FOMC하고 FRB하고 영국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동결했는데 세 군데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죠. 근데 다른 두 나라하고 한 나라는 좀 다르게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근데 좀 터키 예를 드는데 오늘 터키 리라화가 좀 17%가 폭락을 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그래프로도 나오는데 금리를 작년 9월부터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다른 두 나라는 이번에 처음 올린 건데 이미 올리고 있었는데 요번에 한 번에 기준금리를 17%에서 19%를 200bp나 올려버렸어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상황인데 네. 올리자마자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를 잘라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터키 대통령은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하냐면은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경제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해괴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인기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잖아요. 정권의 네. 인기를. 근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했다고 해서 터키 리라가 폭락한 게 아니라 중앙은행 총재를 전격적으로 해임을 하면서 터키 리라가 폭락을 했다. 요 선후 관계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데도 사실은 예상보다 좀 크게 좀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당초에 예상했던 게 뭐 25bp 정도 인상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75bp를 인상을 했고 2%에서 2.75%로 러시아는 25bp 인상을 했는데 동결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시장이 예상했던 거랑은 보다는 크게 빠르게 좀 그 인상을 했는데 자 그럼 금리를 왜 이렇게 좀 그 디커플링 금리 정책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 요인에 지금 그 휩싸여 있는 게 두 가지 큰 요인. 원자재 가격이 지금 뭐 몇 년 만에 최고치까지 구리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터키 같은 경우가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5%입니다. 근데 지금 2월 소비자 물가가 15.6% 올라갔어요. 네.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이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3.75%가 물가 목표치인데 5%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고 두 번째는 미국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이 미국 국채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죠. 그럼 어느 나라에서 좀 그 자금이 옮겨갈까요?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옮겨갑니다. 그래서 통화 유출을 그 자국 내에서 글로벌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다. 이 두 가지 요인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런 나라들의 좀 특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금리 인상 예상되는 나라가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칠레 이런 나라들이니까요. 네네. 우리나라도 사실 뭐 그 최근에 그 농산물 가격, 대파 가격, 뭐 쪽파 가격 뭐 얘기 나오면서 농산물 가격 때문에 인플레이션 부담이 높아졌다고는 하는데 이 정도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일부 이머징 국가의 금리 인상이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금리 인상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빠른 판단일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와 우리 체감에 좀 더 와닿는 얘기 질문을 한번 드려보자면 연준에서는 어쨌거나 2023년까지 금리를 인상 안 한다고 해서 당장 그 해당 주식 거래일에서는 환호를 했다가 다음 거래일에 정신 차려봤더니 그 SLR 완화 연장 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지 뭐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좀 꺾였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SLR 규제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위험 노출 자산이라는 게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흔히 무슨 뭐 또 일터지면 익스포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익스포저 분의 자기 자본 이게 3%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게 SLR 규제예요. 네. 근데 그 익스포저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할 때 그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다시 포함되는 게 대출 포함되죠, 대출. 그렇죠. 여기에 포함되는 게 지불준비금하고 그다음에 그 보유하고 있는 국채 이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근데 한시적으로 유예해 준 게 이거 두 개를 빼준 거예요. 지불준비금하고 국채하고. 그러면은 분모가 줄어들었죠. 네. 그러면은 운영하는데 훨씬 더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원위치를 시킨다 그러면은 국채를 팔지 않겠냐. 그래서 뭐 상당히 뭐 규모번으로 3,500억에서 4,500억 달러까지 나오지 않겠냐. 그럼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 지표는 뭘 봐야 될까요? 그럼 미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봐야 되잖아요. 네. 이 얘기 딱 나오고 나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대형 은행들이 미 국채는 이미 팔고 있는데 뭐 새로운 악재도 아닌데 이런 시각이에요. 또 이거 갖고선 테이퍼링 빨리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것도 무리한 해석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 은행주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좀 이런 부분을 포인트를 좀 짚어보는데요. 네. 첫 번째로 KB금융하고 JP모건 상대 주가를 좀 살펴봤어요. 뭐 그 강도는 차이가 나는데 방향성은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게요. 네. JP모건 주가 뉴스 보시면은 이 영향으로 은행 주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봉을 보시면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종가가 가장 최고가로 나왔고 RSM을 길게 단 양봉이 나왔어요. 아, 그 얘기는 이거 별로 영향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은행의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은 은행주 하면은 굉장히 좀 주가에 연초까지만 해도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부담으로 되고 했던 게 당국에서 배당금 늘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줄이라고 계속 사실 했었죠. 예. 이게 그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열받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은행주 하면 보통 배당 노리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인데 그렇다면은 7월부터는 다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2021년 배당은 만약에 한 증권사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네. 2019년에 배당 성향 정도를 유지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현재 주가 대비 배당 수익이 나오냐. 오늘 오전 10시 현재 주가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5% 안팎입니다. 배당 수익률 5% 안팎이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주들은 이 컨센서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은행주에 대해서는 당장은 최근의 수급 상황도 한번 좀 그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최근에 지난주에 봤더니 이틀 동안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이런 쪽이 약간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쉬어가는 국면이에요. 예. 그래서 수급이 좀 돌아선다 그러면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수급이 가장 좋은 경우는 기업은행이 14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주들이 자꾸 주가 상황으로도 위에가 계속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배당 성향도 올라가고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진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좀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3월 동안에 좀 수급적으로 눈에 띄던 업종들은 좀 어디가 있었습니까? 3월 중에 참 이게 수급이 집중도가 너무 낮아졌어요. 맞아요. 네. 지금 그 3월 중 토탈로 했고 쌍끌이 매수 나온 업종이 많지도 않고 보험, 유통, 음식료. 근데 금융도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일군 기관이건 쭉 샀던 업종 중에서 저기 색깔이 좀 다르게 표시가 돼 있죠. 세 업종만 다르게 표시가 돼 있는데 네. 쭉 사오다가 최근에는 파는 업종이 또 많아요. 아, 최근 들어서. 네. 그래서 유일하게 사고 있는 업종인 두 가지만 꼽으려고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보험 업종을 꾸준히 사고 있고 3월에도 샀고 최근에도 샀고 네. 그 기관 같은 경우는 건설 업종을 네. 3월에도 샀고 최근에도 샀고 좀 이런 영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택지는 굉장히 좀 좁아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그 보험 업종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금리 상승기다 보니까 보험 업종을 살펴보는데 금리 인상 수혜주 그러면은 우리가 딱 두 개를 좀 꼽죠. 우선 첫 번째는 은행주, 네. 두 번째는 보험주. 이렇게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 실제로 보험 업종하고 실세금리 추이를 살펴보면은 거의 방향성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한국증권사에서 이제 금리 상승세는 어느 정도 멈추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내온 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보험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보험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한번 살펴볼 부분이 최근에 보험주 많이 올라온 거였잖아요. 네. 근데 연간 등락률을 보면은 마이너스예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물론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치고요. 반면에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KB금융이 뭐 16%, 신한지주가 10% 정도 올해 올랐거든요. 예.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거는 분명한 강점이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센티멘트라고 네. 뭐 수치로는 표시가 안 되는데 심정적으로 표시가 되는 게 보험사들 작년부터 최근까지도 지난주까지도 CEO들이 자기네 주식을 삽니다. 자기 돈으로 자사주를 삽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서 주가 충분히 싸니까 사도 된다 이렇게 좀 신호를 던지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금리에 대한 민감도에 대한 강조를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다만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보험주 이거 딱 하나로 뭔가 전략을 짜기가 쉽지 않은 게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 자금을 굴리는 규모도 다를 뿐더러 네. 손해율로 봤을 때도 손해보험사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안 나가니까 사고가 덜 나서 손해율이 네, 떨어지더라. 그렇죠. 근데 또 생명보험사는 다른 얘기잖아요. 예. 다른 초점을 빼놓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더 민감도가 어디가 심하냐? 네. 이거는 생보사입니다. 그러겠죠? 예, 생보사고 네. 실제로 그 중에서도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민감도가 더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25% 올랐고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120%가 올랐어요. 반면에 금리 향방에 따라서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이익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손보사가 낫겠죠.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한번 좀 그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좀 내용을 여러 가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순이익, 뭐 보험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을 보는데요. 컨센서스가 어떻게 됐는지 석 달 전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거는 삼성생명하고 메리츠화재 정도가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한 달 전 대비해서는 삼성생명 빼고는 전부 소폭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실적도 뭐 그 컨센서스가 나쁘지 않고 두 번째로 목표가 대비 좀 괴리를 좀 살펴봤는데 목표가 대비 괴리를 살펴보면은 딱 제일 싸다고 보여지는 거는 삼성화재. 물론 증권사 목표가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삼성화재 정도가 좀 그 DB 손해보험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목표가 대비 여유가 있는 종목들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난주 수급까지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네. 지난주 수급 보면은 대체로 DB 손해보험이 외국인 수급이 좋고 그리고 메리츠화재가 기관 수급이 좋고 최근 수급이 보험주도 다른 업종이랑 마찬가지로 메이저 수급이 좀 쉬어가는 상황인데 네. 그나마 수급만 딱 놓고 보면은 눈에 딱 들어온 종목은 DB 손해보험이 그래도 수급이 좀 가장 안정적입니다. 수급적인 측면하고 괴리율적인 측면 그리고 실적 부분 또 이렇게 살펴줬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양시장에서 수급상 특징주들과 함께 좀 우리가 좀 스탠스를 잡아야 될 투자 전략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코스피에서는 지난주에 눈에 탁 들어온 종목이 있습니다. EV6 디자인 보니까 혹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네. 저도 차를 지금 17년째 몰고 있는데 네. 이거 전기차로 바꿔야 되나 이래서 못 바꾸고 있는데 디자인이 참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아차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지난주에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기관은 건설주로 계속 사는 게 좀 눈에 보이고 외국인은 연속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이 SK텔레콤 지난주 금요일까지 10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쌍끌이 매수가 좀 눈에 들어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스는 외국인들이 연속 사고 있고 이외에 이제 녹집자 랩셀,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은 사실은 요새 시장 참여자들이 다 자신이 없어요. 저도 네. 자신이 없고 3천 밑으로 내려가 준다면 기회일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방송 처음 시작하면서 매물대가 3,100에서 3,15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매물대 분석을 다시 해보면은 가장 많은 데가 3,050에서 3,100입니다. 3,050 이상에서 사면 지금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서 좀 그 저항대에서 조금 더 먼 가격대에서 사는 게 좋고 뭐 전략적으로 보면은 섹터 이런 쪽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매수를 할 때 한 번 사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사야 되죠.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 지금은 매물대 들어갔을 때 매매하면은 재미가 없는 흐름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름대로 좀 짧게 그리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인내심도 어느 정도 필요한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빅데이터 연구소의 이성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